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2014년에 10회 동안 진행했던 국민TV 공개방송 콘서트 K가 콘서트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강연, 대담, 음악과 함께합니다. 콘서트는 매달 셋째 주 월요일에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열립니다. 입장료는 국민TV 조합원은 무려 무료, 조합원이 아닌 분들은 100,000원입니다. 1월 18일에는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를 모십니다. 그리고 초대 가수에는 강허달림과 손병휘 이정열의 듀오 인기 가수가 함께합니다. 콘서트 사람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해. 물뚝심송의 Not Today.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 이게 꿈이냐 생시냐, 엄청 기쁜 일을 맞이했을 때도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라고 하는데 전자 후자는 느낌이 다르죠. 엄청 좋은 일을 맞이했을 때는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이 라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엄청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꿈이라면 빨리 깼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겠죠. 네. 오늘이 아닌 과거나 미래 또는 다른 우주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 물뚝심송의 Not Today입니다. 자, 오늘도 이승을 살고 있지만 이승 의견가라고 하면서 지금 이승에 대한 얘기가, 그렇죠, 현재 이승에 대한 얘기가 아닌 Not Today, 적어도 이 방송에서는 그 얘기를 해주시는 물뚝심송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좀 전에 스파 들으셨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도 공개 방송 해야 되잖아요. 진짜 그 나투데이 공개 방송도 한번 하시죠? 네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최근에 책도 내셨으니까. 아유, 꼭 굳이 그렇다기보다는. 예. 근데 그동안 해온 얘기들, 다양한 주제를 놓고. 네. 청취해주신 분들하고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고. 네. 대화도 하고, 네. 이런 자리 있으면 즐겁잖아요. 보자. 날짜 잡아볼까요, 그러면? 방송 중에 스케줄을 자꾸 그러십니까? 아니, 우리는 바로 증거로 지금, 예. 어느 요일이 좋겠어요? 저는 한 목요일 정도가 좋을 것 같네요. 목요일? 예. 목요일은 지금, 이번 주는 다음 주도 촉박하고요. 그 다음 주는 다른 일정 있네. 금요일은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일정을 좀 이따 잡기로 하죠.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실제 상황이었어요. 예. 예. 자, Not Today.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미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예? 준비했습니다. 미친 사람? 미국이랑 친한 사람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요즘에 이제 나투데이에서 네. 썩개를 주로 이제 진행자가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퍼지면서 어떻게 된 거냐. 네. 상황이 역전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지금 나와바리를 지금 예. 침범하는 건가요? 예. 세상에는 미친 사람들이 꽤 있죠. 네.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이 너무 진지해서 저게 진짜 미친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미쳤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네. 그게 얼마나 웃긴 건지를 보여주면 되죠. 아, 그렇죠. 예. 미친 사람들의 행동은 제대로 된 사람이 보면은 우습습니다. 하긴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예. 미친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는 예. 그런 부분 일정한 패턴이 있잖아요. 아니, 그럼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은 여자가 미쳤다 그러면 머리에 꽃을 네, 입에 물고 나타나거나 이런. 남자가 좀 이상하게 미치면 역시 또 그 헤어스타일이 또 달라지죠. 헤어스타일도 있고, 예. 어떤 경우에 이제 바바레맨의 모습으로 나오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진짜 진지하고 위험하게 미치는 사람들이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그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네. 이런 전제를 깔아놓고 사실 이 얘기가 시작된 배경은 그겁니다. 북한에서 4차 핵실험을 했죠. 네. 자신들은 성공했다고 얘기하는데 네. 뭐 자세한 내용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네. 그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B-52 폭격기가 우리나라를 슬쩍 왔다 갔습니다. 그런 단신으로 처리됐었지만 분명히 착륙도 안 했어요. 오산 비행장 근처에 왔다가 네. 그냥 갔어요. 네. 예. 그 B-52 폭격기에 대한 이야기에서 스토리는 시작되는 겁니다. 자, B-29가 아니고 B-52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B-29가 훨씬 더 유명하죠. 그렇죠. 예. 근데 B-52는 이런 대형 폭격기 중에서 가장 완벽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예. 더 이상 능가하는 모델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모델입니다. 예. 근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별명이 스트라토포트리스라는 건데 이게 성층권의 요새죠, 예. 요새. 포트리스가 이제 요새란 뜻이니까. 그렇죠. 스트라토라는 말을 붙였고. 네. 사실 B-52보다 앞서서 널리 알려진 폭격기는 B-29였죠. 네. 29는 슈퍼 포트리스라고 그랬었습니다. 예. 초요새? 초요새. 그러면 예. 그냥 포트리스도 있었다는 얘기군요. 뭐 그 전에 몇 개가 더 있었겠죠. 예.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포트리스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B-17이라고 하는 그렇죠. 폭격기인데 2차 세계대전 초기에 미국의 그 주력 폭격기였고요. 유럽 전선에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길어지고 그러면서 좀 더 항속거리가 길어지고 많은 폭탄을 실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폭격기를 개발하게 됐는데 그것이 B-29고 예.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도쿄를 공습했던 일본 본토를 공습했었던 비행기들이 그거였고 예. 실은 맹활약을 한 것은 한국전쟁 때였죠. 한국전쟁 때 가장 많이 쓰였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 B-29가 제일 유명한 거죠. 네. 예. B-52 폭격기에 대한 그 재원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네. 그냥 기본 상승, 일반적인 비행을 할 때 상승 고도를 15,000m를 채택합니다. 왜?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하늘 위 15km. 예, 15km 날아가는 왜? 겁니다. 그 에베레스트 산의 2배죠. 2배. 예. 네. 모두 5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게 되어 있고요. 네. 30톤이 넘는 화물을 탑재할 수 있는데 그 화물이 무슨 이제 택배 물류 상품이 아니고 다 폭탄이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네. 초창기에 B-17 예. 여기에 들어가는 승무원이 네. 9명인가 11명인가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타고도 그리고는 몇 톤밖에 못 실었어요. 예, 몇 톤밖에 못 실었죠, 그건. 예, 10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몇 톤이었는데 네. 그것이 전쟁 말기에 엄청 커지고 30톤을 실을 수 있었지만 승무원은 5명으로 줬다. 더 자동화됐다는 얘기죠. 네, 더 네. 운행이 쉬워졌고.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제 항속거리가 네. B-29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000km 선이었어요. 그 5,000km만 엄청나네요. 엄청난 거리죠. 5,000km만 해도. 그러니까 유황도라고 알려져 있는 그 이오지마, 예, 이오지마에서 미 해병대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도 그것을 결국 점령하기 위한 것은 거기에 비행장을 닦아서 그렇죠. B-29를 타고서 한 방에 예. 본토까지 갈 수 있게. 일본 본토까지 가서 예. 폭격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B-29 뒤에 개발된 이 네. B-52는 항속거리가 16,000km입니다. 와. 그러니까 지구 이 자오선 둘레가 딱 정확하게 4만 킬로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반 바퀴를 좀 못 가는 수준이고요. 대단하네요. 그 B-52가 개발된 시점에서는 이제 공중구비 기술이 개발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착륙 안 하고 지구 한 바퀴 돌 수 있다. 공중구비 두 번만 받으면. 안에 화장실도 있고 다 있을 거 다 아닙니까? 있으니까요. 예, 신경 다 있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항속거리는 공중구비로 인해서 더 늘어날 수 있지만 기본 자체 연료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16,000km가 넘는다. 엄청나네. 예. 그리고 이제 B-29만 해도 이제 프로펠러 엔진이 4개가 달렸습니다. 그 양쪽에 엔진이 2개씩. 예. 어마어마한 출력을 가진 엔진들이었는데 네. B-52는 제트 엔진이 8개가 달려 있습니다. 잠깐요. 우리 보잉 747. 네, 그런 비행기에 쓰이는 이게 양쪽에 두 개씩. 제트 엔진 2개씩 달린. 그래서 4개를 쓰죠. 엄청나다 그러는데. 예, B-52는 8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이제 양쪽에 2개씩 있는 것 같은데 그 네. 하나가 엔진이 2개씩 쌍으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있는 거군요. 그 그림만 봐도 엔진이 8개나 되는구나 네, 알 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기체 안정성이 좋아서 실제로 비행 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비행기에서 가장 중요한 수직골이라는 게 있죠.
뒷날개에 세로로 돼 있는. 예, 요거는 균형을 그렇죠. 잃잖아요. 이게 없어지면은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게 완전히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무사히 착륙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오. 그 정도로 기체 제어 능력이 뛰어난 거죠. 엔진도 8발이 있으면 뭐 몇 개 좀 서너 개 나가도 네. 예, 서너 개 나가도 또 좀 전속력은 안 되지만 네. 비행은 가능한 수준이 된다.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50년대, 60년대에 어마어마한 기술로 활용이 되면서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작되어 납품된 시점이 1962년입니다. 으아. 54년 전. 예, 예. 지금으로부터 54년 전. 네. 그리고 앞으로 한 2040년대까지는 이걸 현역에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80년 이상 쓰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 시대를 정말 앞서간 비행기고 나쁘게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그 이후에 이런 엄청난 전략 폭격기를 개발할 이유가 안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그런 거. 물론 이제 모델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제 영문자로 이제 모델 버전을 붙이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건 이제 최후의 버전 완전히 디지털화된 H 버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B52H 버전이 날아다니고 있는 거죠. 네. 현재 현역으로 취향하고 있는 게 한 약 80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많이 없어졌죠. 많이 없어졌네요. 예. 굉장히 늙은 모델이고 네. 실제로 3대에 걸쳐서 네. 같은 기체를 본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미군 중에. 미 공군들이. 아,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다 똑같은 기체를 몰았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예. 실제로 전쟁에 사용되는 폭격기는 굉장히 다양하고 흔하죠. 네. 근데 왜 이 B52가 이렇게 유명하냐? 왜 이렇게 중요하냐? 네. B52는 흔치 않게 그 전략 무기로 구분이 됩니다. 전략 무기란 게 뭘까요? 네, 그러니까 그 전술 무기와 전략 무기로 나눴을 때, 네. 그 어떤 소규모 작전을 위한 공격, 무력 이런 게 아니라, 네. 어떤 아주 그냥 굉장히 글로벌한 전략을 짜는데 필요한 도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예를 들면 작전의 반경이라던가 예. 이런 범위라던가 스케일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어디서 벌어지는 소규모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뭘 투입한다 이런 게 아니고, 네. 그 미소 간의 냉전을 깨트리기 위해서 뭐 저 선제 공격을 한다거나 뭐 이럴 때 사용되는 무기인 거죠. 이게 네바다 사막인가요? 거기 가면 이제 미 공군이 오래된 기체들을 봉인해 놓는 그렇죠. 그런 예. 데가 있는데 그 하늘에서 찍은 거 보니까 B-52 그러니까 쓸 수 있지만 일단은 봉인해 놓은 안전하게 봉인해 놓은 그 B-52가 가득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네. 예. 이 B-52 폭격기는 기본적으로 그 6.25 때 한국전쟁 때 사용된 B-29처럼 융단 폭격이라는 개념이 가능합니다. 폭탄을 워낙 많이 칠 수가 있으니까. 융단 폭격이라는 개념은 비행기가 여러 대가 편대를 그러니까 종대와 횡대를 이뤄서 마치 사람 수십 명이 각을 잡고 하는 것처럼 가면서 그 밭에 씨 뿌리듯이. 그래서 폭탄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꼭 바닥에 융단을 깔아놓는 것처럼 바닥에 이렇게 어떤 파괴되는 융단이 깔리는 거죠. 이게 엄청 끔찍한 굉장히 끔찍한 경우입니다. 예. 근데 실제로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에서 이게 수시로 벌어진 작전 개념이었죠. 네. 그러니까 B-29에 비해서도 훨씬 더 훌륭한 융단 폭격 능력이 있고 네. 더 탑재량이 훨씬 많으니까요. 더 많이 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상황, 그 융단 폭격이 벌어질 때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공포심입니다. 공포 그 자체고 괴물로 보일 겁니다. 날아다니는 괴물로 보일 겁니다. 그렇죠. 반경 수킬로미터 여기서 초토화되면서 작은 밟아버리는 거죠. 모든 도시의 시설을 다 파괴해버리고. 하지만 지금 80대밖에 없어도 되는 것은 예전처럼 융단 폭격의 개념이 아니라 이젠 그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밀 타격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는 더 무서운 것은 B-52, 물론 이제 B-29도 그 최초의 원자폭탄을 일본에 2방 떨어뜨릴 때 B-29가 탑재하고 날아갔었거든요. 에놀라게이. 에놀라게이. 예. 근데 그 B-52는 실제로 핵무기를 다 대량으로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그 핵 분열 무기가 아니라 흔히 우리가 수소폭탄이라고 부르는 열 핵무기를 뭐 사양에 따라 다른데 기본 사양으로 8개까지 탑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융단 폭격이고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화력이죠. 그 이번 그 오산에 그 B-52가 왔던 사건이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게 핵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융단 폭격 이제 그런 개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미소 두 진영으로 나눠서 냉전 시대를 보낼 때 이 B-52 자체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됐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그 상호 확증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짚어봐야죠. 상호
확증 파괴. 확증 파괴요. 예. 예. 이 B-52가 최초로 그 초반에 상호 확증 파괴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상호 확증 파괴라는 건 간단히 얘기해서 누가 한쪽이 선제 공격을 먼저 했을 때 둘 다 죽는다. 아, 네네. 이걸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예. 자, 이거는 어떻게 구현되는 거냐면은 한쪽이 선제 공격을 했을 때 상대편을 100% 파괴하는 게 불가능해야 됩니다. 한쪽이 선제 공격해서 상대편은 반격도 하기 전에 상대편을 100% 멸종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네네. 이건 상호 확증 파괴가 아니죠. 일방 그렇죠. 확증 파괴죠. 네네. 일방 확증 파괴가 가능하다면 선제 공격의 유혹은 계속 받게 됩니다. 그렇겠죠. 아, 이걸 이번에 쓸어버릴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 상대편을 100% 죽일 수가 없다. 그리고 살아남은 부분만 가지고도 살아남은 전투력이 반격을 해왔을 때 네. 우리도 멸종당한다. 네. 라는 상황이 바로 상호 확증 파괴입니다. 아, 그런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선제 공격을 못 하죠. 그렇죠. 나도 다 죽을 거니까. 예. 그러니까 승리라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렇게 끔찍한 상황이죠. 서로 죽게 되는 상황. 이 상호 확증 파괴 상황은 바로 전쟁을 억제하게 되는 겁니다.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무시무시한 서로 상대를 다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역설적으로 평화를 지켜준다.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면은 예. 괜찮다는 얘기, 그런 얘기군요. 네. 함부로 도발을 못 한다는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상호 확증 파괴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면은 예. 선제 공격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하긴 지금도 현재 그렇습니다만 많이 감축을 했다 하더라도 예. 특히 냉전의 절정기에서는 미소 양측이 갖고 있는 핵무기 양만 보더라도 지구를 몇 번이나 작살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중에 상당 부분을 파괴시킨다 하더라도 선제 공격으로 단 10%만 살아남아도 네. 반대쪽도 멸종한다.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사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핵무기 개발 이전의 전투 전략 개념으로는 이런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 기존의 재래식 무기 가지고는 한쪽을 멸종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투력을 소비시키면은 그때 가서 항복을 하게 되죠. 네. 근데 핵무기는 항복 단계 문제가 아니죠. 그냥 상대편을 지도에서 없애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했는데 그때 이제 가장 주요했던 개념이 폰 노이만이 만들어낸 게임 이론. 게임 이론에 의거해서 전략적 개념을 해석했고 예. 그때 역시 폰 노이만이 제시한 개념이 바로 이 상호 확증 파괴, Mutual Assured Destruction이라 해서 약자로 MAD, 매드입니다. 이야, 하여튼 약자라는 굉장히 정교하죠. 재밌어요. 이게 진짜 미친 상황이거든요. 예. 매드.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알려졌는데 사실은 상호 확증 파괴의 상황을 만드는 것조차도 힘들었어요. 네. 왜냐? 일단 미국에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치죠. 그럼 핵미사일 ICBM 같은 데 탑재해가지고 미국 본토에 이제 그 사일로에 심어 놓을 거 아닙니까? 네. 자, 이게 여기서 쏘면 소련까지 날아간다. 네, 날아간다. 그럼 소련이 보기에 그 미국 전 국토에 저 사일로가 몇 개나 있겠는가? 뭐 예를 들어 3,000개가 있다. 네. 그 3,000개 위치를 정확하게 다 알면은 일거에 3,000발 미사일을 쏴 3,000개의 사일로를 다 무력화시키면은 네. 소련이 이기는 거 아니냐?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물론 이제 그 사일로의 위치는 극비 상황이지만 결국은 다 알려지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저기 우리가 사일로만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동식 그 ICBM 발사 장치죠. 트럭에 실려 있는 엄청난 트럭에 거대한 트럭에 그 이동을 하는 겁니다. 위치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이제 이동을 해봤자 또 위성사진으로 다 찍어보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 알잖아요. 트럭까지도 안 되겠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그러면 이걸 폭격기에 싣고 날아다니고 있으면 어떠냐.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륙을 해서 뜨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항상 핵무기를 싣고 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하나 내리면 다른 놈이 뜨고 다른 놈 계속 교대해가면서 상시 몇백 대의 폭격기가 소련 영토에서 한두 시간 거리 이내에 비행을 하고 있는 상태. 네. 그러면 그 몇백 기에서 심하게는 1,000단위가 넘을 텐데 그 비행기들을 몽땅 격추시킬 방법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소련이 선제 공격을 했을 때 그 비행기들이 소련을 폭격하면 되죠. 그렇겠군요. 이 상호 확증 파괴 개념이 구현됩니다. 그렇군요. 예. 야, 우리가 망가지지만. 예. 너희들도. 우리를 치면 너희도 무사하지 못해. 야, 이거. 라는 걸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자, 동물계로 따지면 고슴도치나. 그렇죠. 비슷한 거죠. 예, 스컹크나. 체내에 독을 가진 생물들이나. 두꺼비. 예, 그런 것들이죠. 근데 사실 이 거대한 B-52 같은 폭격기는 레이더에 잘 걸리거든요. 그리고 공군력이 점점 발전하면서 폭격기 말고 전투기들 굉장히 빠르고 음속을 막 돌파하고 아니면 또 그 전투기들에서 발사되는 공대공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점점 발전하니까 폭격기 뭐 1,000대 따위는 순식간에 보낼 수 있다. 청소할 수 있다. 예, 하긴 그 2차 세계대전 때 전투기 개념 중에 하나는
폭격기를 호위하는 거였거든요. 폭격기를 호위하거나 폭격기를 공격하는 것도 공격하는 것도 상대편 있었고. 폭격기를 공격해야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폭격기로는 상호 확증 파괴 개념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또. 그래서 나온 게 최종적으로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이 상호 확증 파괴 매드 개념에서는 SLBM,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ICBM이 그렇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탐지 안 되는 어디 있는지 모르죠. 잠수함은. 계속 그 물에 떠오르지 않고 항상 깊은 속에서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있었던 예. 그 원자력 잠수함이 핵 잠수함들이죠. 예. 원자력 잠수함이 그렇게 중요해졌다. 중요했다. 예. 그 원자력 잠수함이 등장하게 되면서 핵 무장한 원자력 잠수함이 등장하게 되면서 막 뭐 5개월, 6개월씩 물속에 들어가 있고 막 북극해 밑에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상호 확증 파괴가 유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코난 도일의 소설이었나요? 해저 이말리에 나왔었던 줄 베른 거기 나왔던 예. 노틸러스라는 이름을 딴 세계 최초의 최초의 원자력 핵 항모가 노틸러스였죠. 핵 그 잠수함이 노틸러스 1957년인가요? 예, 그 이름을 붙여준 거죠. 북극해를 얼음 밑으로 해서 그 통과를 해버렸어요. 예, 그 줄베른에 나온 거가 똑같이. 네. 그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다. 그게 아니었군요. 우리가 실제로 구현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했죠. 그걸. 네. 예. 자, 엄청난 숫자의 핵 잠수함들이 엄청난 숫자의 핵 미사일을 탑재하고 바닷속 어딘지 모를 곳에 다 유유히 돌아다니고 있다. 네. 이러면 진짜 선제 공격 못하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소련에서 만든 핵 잠수함들도 똑같이 바닷속에서 유유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 공격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 상호 확증 파괴 개념이 SLBM 핵 잠수함에 와서 완성이 되는데 네. 그 직전까지 말씀드렸던 그 폭격기들이 24시간 계속 날면서 공중급유 받아가면서 떠 있는 그 역할을 수행했던 게 바로 B-50입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많을 때는 수백 대, 적을 때도 100대 이상이 항상 서로 바톤 터치하듯이 교대하면서 계속 핵무장을 한 상태로 소련의 영토에서 2시간 거리 이내를 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의 한반도 버전은 물론 핵무기를 탑재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전투기들이 항상 초계 비행을 하죠. 초계 비행을 하는 거죠. 네, 초계 네. 비행 비슷한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러시아는 굉장히 불쾌하지만 네. 자기네 비행기도 그렇게 같이 날고 있거든요. 미국 영토에서 2시간 거리 이내에서 똑같이 강강수월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행기들이.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상대편을 선제 공격하는 걸 꿈도 못 꾸게 되는 거죠. 네. 역설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평화가 유지되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긴 하지만 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상황인가를 좀 더 설명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B-52가 핵무기를 막 8개씩 달고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는 걸 보게 되면은 네. 진짜 사람들은 묘한 감흥에 젖게 되는데 거대한 비행 요새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는 콘텐츠에 많이 등장을 하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미래소년 코난 예. 거기 막바지에 기간트라는 거대한 비행기가 등장합니다. 아, 그 비행기 위에서 코난이 뛰어다니기다 그랬잖아요. 혼자서 다 때려 부수죠. 결국 추락하죠. 그 커다란 비행기를. 예. 그 기간트라는 개념도 상당히 그 충격적으로 다가왔었고. 네. 그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제 그 아이언 스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이언 스카이. 예, 이 영화의 플롯은 나치가 달 뒤편에 기지를 만들어 살아 있었어요. 네네. 그 나치가 다시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서 네. 거대한 비행선을 만듭니다. 그 비행선 이름이 괴터 데모룽인데 네. 이게 이제 괴테가 대머리다라는 뜻이 아니고 네, 오늘 한 건 하셨습니다. 네. 신들의 황혼이라는 이름입니다. 굉장히 뭐 웅장한 이름이에요. 괴터 데모룽. 네. 그 거대한 비행 요새가 뭐 거대한 주포를 쏘니까 다리 반텀이 쪼개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느낌. 이런 거는 사실 그 프라모델로 조립을 해가지고 이제 색칠 칠하고 이런 거 사진 찍어서 자랑하고 이러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이제 문화 발전에 창달이 되는 아주 유익한 일인데 이런 걸 실제로 만들어서 어떤 군사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이 현실화되면은 상당히 끔찍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게요. 그 B-52가 바로 그런 이미지를 가진 기체입니다. B-52 그렇군요. 그러나 시간은 많이 흘렀죠. B-52의 그 전략 무기로서의 효용은 잠수함의 등장과 함께 사라졌고, 네. 이제는 그렇게 날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기름 아깝게. 그렇군요. 잠수함이 있는데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유사시를 대비해서 예. 필요한 소수만 80대 정도는 점점 남겨두고 기체 수를 자꾸 줄이는 거죠. 예. 줄여나가고 또 이제 부품 생산이 안 되니까 멀쩡한 거 하나 뜯어서 부품용으로 쓰고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숫자가 줄어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는 융단 폭격 개념도 없어지고 사실 핵무기도 비행기에 실어서 갖다 떨구는 건 위험합니다. 네. 비행기 자체가 격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엉뚱한 데서 터져버리면 그러니까 그 이륙하다 터지면 예. 아주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주로 미사일, 뭐 순항 미사일 아니면 대륙간 탄도탄 이런 거를 많이 쓰게 되니까 그 역할도 사실 뺏긴 거와 다름없어요. 그렇군요. 그렇다고 B-52가 수송기로서의 역할이 좋은 거 아니거든요. 이건 폭격기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예. 쓸데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퇴물이 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좀 비참하지만 요번에 오산의 B-52가 그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을 때 네. 진짜 저는 많은 굉장히 복잡한 상점이 떠올랐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그 느낌은 허탈함이었어요. 아유, 저게 왜? 왜요? 이거 보고서는 뭔가 좀 뿌듯하면서 이제 안심이야라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게 이제 제가 타고난 좌빨이라서 그럴지도 모르겠고. 네. 예. 또 두 번째 떠오른 느낌은 부끄러움, 쪽팔림이었습니다. 이게 왜 왔는지를 순간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이죠. 이게 B-52가 온 거는 사실 이제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무력 시위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가 아니죠, 이젠. 노년층. 사실 기성세대는 저희 또래죠. 그렇습니다. 예. 네. 노년층에서는 이 B-52가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무력 시위를 심정적으로 좋아했을 것 같아요. 즐거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근데 진짜 창피한 그분들이 좋아하건 말건, 또 뭐 얼마나 또 그분들이 이렇게 들떴는지를 딱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 최고의 신문이라는 조선일보가 페이스북 계정에서, 공식 계정에서 이 기사를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붙입니다. 떴다 핵폭격기 날아라. 아이고, 제기를. 그 밑에 바로 B-52 사진이 딱 붙어 있는 거죠. 조선일보의 유명한 군사 전문 기자가 계시죠. 유용원. 예. 뭐 이분도 이번에 또 뭐 한마디 하셨겠습니다만. 네, 그렇겠죠. 하여튼 저는 조선일보를 보질 않아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도 몰랐습니다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듣고 나니까 정말 쪽팔리고 말도 안 되네요. 제가 그쪽의 입장을 추정해 보자면. 네. 실제로 우리 사회의 노년층을 구성하는 분들에게는 그 B-52 폭격기는 B-52가 아니라 B-29로 보였을 겁니다. 네. 예. 네. B-29가 우리나라에 훨씬 더 유명한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했지만 한국 전쟁의 거의 종결자 개념으로 많이 쓰인. 공군력. 예. 그러니까 제공권을 상실한 북한. 예. 그리고 이 남한 북한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게 바로 B-29입니다. 평양에 전쟁 끝난 다음에 단 3채밖에 멀쩡한 건물이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했는데 뭐 성한 건물이 없을 정도로 그걸 그렇게 만들었던 게 B-29죠. 그게 뭐 포격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네. B-29의 융단 폭격으로 된 겁니다. 예. 네. 그럼 당시 남한의 군인들이나 정치인들은 B-29 편대 같으면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이제 또 저 공산 괴뢰군 일당 어디 한 군데도 완전히 쑥대밭 되겠구나.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때 남은 폭탄 다 쓸어버리는 쏟아붓는 거죠. 융단 폭격 당하면 뭐 진짜 나만 하는 게 없다는데 그러면서 좋아했다는 거죠. 네. 그 추억은 머릿속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강력한 힘을 상징하게 되고 감히 거역하기 힘든 절대 강자 미국에 대한 충성심으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네.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북한이 뒤늦게 이제 와서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막 설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게 떠오르냐면은 저거 그냥 미국에서 B-29 보내가지고 속대밭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네.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절대 강자 큰형님 미국께서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강력한 폭격기 B-29를 보내주셨다. 예. 이제 너희들은 끝장났다. 이렇게 즐거워한다는 거죠. 네. 북한의 김정은 빨갱이들 이제 B-29 보니까 무섭지. 아픈 추억이 되살아나지 않냐? 막 이런 느낌. 네. 약 올리는 느낌. 이런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냐면, 한반도 지형에서는 사실 전차가 별로 실용적이지 않다. 광대한 평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라고 했기 때문에 별 대비를 안 하다가 6.25 한국전쟁 초창기에 그야말로 요즘 표현으로는 발렸거든요. 탱크가 산 못 넘어가겠냐? 언덕 못 넘어가겠냐? 그러면서 탱크를 그냥 밀고 내려왔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전차를 보유하려고 하는 욕망이 많아요. 그게 거의 본능적으로 남아버린 거죠.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 기술. K1 전차 같은 거 만들고. K1 그리고 K1A1 지금 현재는 K2 전차까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만 점점 가면 갈수록 전차에 대한 이런 전략적인 이런 가치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도 아직도 전차에 대해서 많이 집착하고 있다는 거. 향수입니다. 향수. 그렇죠. 그리고 트라우마. 똑같은 개념으로 B-29와 닮은 B-52에 집착하는 것도 역시 트라우마와 향수로 해석할 수가 있죠. 예.
일단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오늘 요번에 온 거 B-29 아니거든요. B-50이에요. B-29는 지금 날을 수 있는 기체가 전 세계에 단 한 대밖에 없다고 합니다. 오. 전쟁용도 아니고 민간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퇴역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에 프로펠러기로 전쟁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은 밴드 오브 브라더스 만들 때 그 C-17인가요? 그 수송기 그거 실제로 전 세계 뒤져봤더니 날 수 있는 게 얼마 안 돼갖고. 당연하죠. 그게 뭐. 그거 영화 소품으로 돈 주고 빌려갖고. 겨우겨우 이륙시키고. 겨우겨우 이륙시키고 그거 복제해갖고는 화면 만들고 이러저런 거 많이 했대요. 그렇게 해서 B-29 일단 아니고 B-52라고 해도. 네. B-52 자체도 이젠 퇴물입니다. 예. 이게 무력 시위에 가당한 기체가 아니에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긴 요즘에 스텔스 기술이 발달해서 되게 비싸지만. 그렇죠. B2. 예. 사실 요런, 요즘에는 폭격기가 여러 대가 날아가고 하는 게 아니라 한두 대가 날아가서 깔끔하게. 몰래 가서 깔끔하게 해결하고 오는 거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번에 그 B2도 같이 오긴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B-52가 이제 주력 스타로 이제 떠올랐는데. 네. 이게 근데 왔지. B-52가 B-29에 비해서 훨씬 더 개선된 거고 훨씬 강자긴 하지만 62년도에 최후로 납품된 기종입니다. 그래봤자 B-52도 이제는 무슨 절대 강자 미국이 운영한 절대적인 군사력 상징 같은 거 절대 아닙니다. 네. 한 문장에 절대란 말이 3번이나 들어가는군요. 그렇군요. 절대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면 절대 안 되는데. 새로운 장르입니다, 이거. 네, 새로운 장르네. 제가 미처 데뷔를 못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즘의 시점에서 B-52가 한반도에 나타나는 것이 북한이나 또는 북한 편에 있는 중국에게 어떤 위협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왜냐? 그런 비행기는 위성에 다 잡히고 레이더에 잡히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미리 알면 방어할 방법이 다 있습니다. 예전에 B-29와 할 때치면 B-29는 워낙 고도가 높아서 다른 전투기가 그걸 못 잡았어요. 그렇죠. B-52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워낙 전폭기들도 좋아져가지고 마음먹으면 바로 격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오키나와에서 뜰 때. 이륙 털 때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막 폭탄 싣고 이륙한다는 건 전면전 상황이니까 그걸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B2는 그나마 이제 스텔스 기능이라도 있지만 사실 그 스텔스 기능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다 찍히거든요. 레이더만 좀 안 잡히지 위성으로 찍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시광선으로 찍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 진짜 미국이 북한이나 중국을 상대로 무력 시위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다른 걸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에 있는 비행 편대를 정비를 한다거나 무슨 폭탄을 장착한다거나 이런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북한이 미국이 진짜 북핵 시설을 없애버리겠다면 그 사건은 클린턴 시절에 한번 있었죠. 실제로 북핵을 계획하고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미국은 별다른 움직임을 안 보였습니다. 항상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무력 시위 같은 거 할 이유도 없어요. 이건 전혀 위협이 안 되는 겁니다. 무력 시위도 안 되고 지금 B-52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비유가 적합할 수 있겠네요. 짓는 개는 무섭지 않습니다. 맞물거든요. 거기 있다는 거 아니까. 맞아요. 몰래 와서 무는 게 무섭지. 그러니까 슬그머니 와서 꽉 무는 게 무섭죠. 근데 B-52는 이제 짓는 개만큼도 안 무서운 기체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B-52를 도대체 왜 오산에 보냈느냐. 그런 구시대의 유물을 가지고 들어오면 좋아할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가야 되는 거죠. B-52보다 더 구시대의 유물인 우리나라의 대통령님과 그 지지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군사적 전략적 대응, 무력 시위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경로우대 위문 공연이었던 거예요. 그랬군요. 이 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게 그 위문을 받은 노년층들이고 그 노년층들의 지지가 다시 결집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그 올라가는 지지율을 보고 즐거워할 대통령이라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마치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매년 8월에 구 일본 제국의 군복을 그대로 입고 나타나서 코스프레를 하는 것. 이걸 보면서 지금 전력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기양양 차원에서 지지자들을 위한 서비스라는 거죠. 지금 오산에 B-52 온 것도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노년층 분들을 위한 서비스 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음악을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듣고 오겠습니다. 오케이마리님께서 야 진짜네요. 아니 떴다 핵폭격기 날아라. 그리고 밑에 지금 호위기를 전투기를 양쪽에 F-15로 보이고 하나는 F-16처럼 보이는데
참 난처하죠. 이런 거 보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3배, 14배 유력을 가지는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미국 전략폭격기가 B-52가 13배, 14배가 넘을 텐데요. 그때. 그럼요. 예, 킬로톤 단위하고 메가톤 단위인데. 다릅니다. 몇백 배 단위일 거예요. 그럼요. 예. 파괴력을 따지면. 이래 놓고서는 종편에서 하루 종일 뭐 핵이 떨어지면은 지금 뭐 몇 명이 죽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핵우산이 어떻고 맨날 옛날 개념들만 다 설명하고 있죠. 예, 꼴통화이티님, 머미76님, 그리고 고기아빠님, 소소님, 예, 오키마루님께서는 지금 B29 과자까지. 저 과자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예. 예. 저 약간 달달한 맛의 예, 돌아온 카레 맛. 예. B29가 얼마나 인기면은 저 이름을 딴 과자가 나올 정도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사도 요한님께서도 B29 과자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어요. 야, 참. 그런 B52가 거의 주연급으로 등장하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서론을 끝내고 영화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여태까지 얘기했던 예. 것은 뭐 서론입니다. 제목이 참 이상해요. 제목이 굉장히 이상한 영화입니다. 뭡니까? 정확한 제목이 예.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or How I Learned to Stop Worrying and Love the Bomb. 잠깐요. Dr. Strange Love or How I Learned to Stop Worrying and Love the Bomb.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굳이 해석하자면 스트레인지 러브 박사 또는 나는 어떻게 걱정하기를 멈추고 폭탄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이게 영화 제목이라고요? 예. 네. 보통 뒤는 잘라버리고 그냥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라고 부르죠. 네. 일본에서는 실제로 이게 제목을 오독을 해가지고 네.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하니까 네. 박사의 이상한 애정. 이렇게 무슨 마치 이제 에로비디오 같은 제목을 붙여서 출시가 되기도 하고 예. 뭐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참 영화 제목 번역 이상하게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저거죠. 레전드 오브 폴이라는 네.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몰락의 전설 뭐 이런 거거든요. 추락하다 몰락하다. 예. F-A-L-L. 예, F-A-L. 근데 이제 극장에 걸릴 때 제목이 가을의 전설이 돼가지고. 아, 그게 그거였습니까? 예, 브래드 피트 나오던 영화가 그겁니다. 그랬군요. 아, 근데 이런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직역을 하지 않고 예. 나름 제목을 창작하는 이 전통은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전통입니다. 아주 오래된 겁니다. 일본에서 온 것 같아요. 일본에서. 근데 요즘엔 또 너무 번역을 안 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네. 이번에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헤이트풀 에잇 네. 이라는 그 영화는 진짜 이건 서부국 스타일로 네. 분노의 8인 이래버리면 딱 맞거든요. 맞네요. 영화 분위기가 예, 완전 예. 딱 맞거든요. 네. 그렇게 번역하면 되는 걸 갖다가 굳이 한글로 헤이트풀 숫자로 8 저거 헤이트풀 8 이렇게 읽어야 되나 뭐 어떻게 뭐냐 그러면 진짜 그렇게 써놨어요. 풀장 싫어하는 게 8개가 있다는 그걸 건지. 뭐 예. 풀장 8번 풀장을 싫어한다거나 네, 뭐 네. 이런 건데 하여간 이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는 진짜 작품입니다. 네. 진짜 멋진 작품이에요. 이 거장이라고 불리우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영화판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위대한 칭호인데, 그렇죠? 예, 거장이죠. 거장. 스탠리 큐브릭 감독 작품이고요. 오, 이미 여기서 모든 걸 통과하죠. 스페이스 오디세이 예. 등등의 그 감독 스탠리 큐브릭. 마지막에 이제 아이즈 와이드 샷까지 남기고 네네네.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러니까 온갖 조롱과 패러디로 가득 찬 아주 유쾌한 영화입니다. 네. 1964년작이고 흑백 영화입니다. 와, 64년인데 흑백이라면 64년엔 충분히 칼라로 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예. 64년이면은 비틀즈가 그야말로 미국을 예. 악기로 침공해갖고 강타. 네. 예. 핵폭탄급의 그런 점령을 해버린 예. 뭐 그런 상황이죠. 근데 당시 흑백 영화자면 지금 봐도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고요. 네. 굉장히 세련되게 제작됐고 세트나 효과들도 뭔가 이거 진짜 촌스럽고 구리다라는 느낌보다는 앤틱스러운 느낌을 주는 네. 굉장히 좋은 작품입니다. 네. 명작의 반열에 들어갔죠. 그렇군요. 이 주연을 맡은 피터 셀러스라는 배우는 원래 1인 다역을 즐기는 배우인데 네. 역시 이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에서도 3인의 역할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 머플리 그리고 영국 공군 소속의 대령 맨드레이크 그리고 주인공인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네. 근데 그 3명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거의 받기 힘드실 거예요. 그만큼 연기를 아주 다르게. 그러니까 개성 있게. 무서운 사람이군요. 예. 원래는 1인 4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4번째 배역은 예. 텍사스 사투리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그게 자신이 없어 못하겠다. 그래서 1인 3역으로 줄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 영화가 워낙 강렬한 인상을 준 탓인지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라는 이름은 그 전쟁에 미친 사람들 네. 그리고 또는 이제 미친 과학자 매드 사이언티스트의 대명사로 아주 널리 유행을 하죠. 요즘에도
미친 과학자 보면 매드 사이언티스트 얘기 나온다면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예. 반전 운동가들은 한때 그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상을 제정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강렬했다는 예, 얘기군요. 아주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네. 원래 스트레인지 러브 그 이상한 사랑이라는 그 영어식 이름이 아니었고 네. 독일어로 메르크 비어 디히 리베.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인지 러브라는 뜻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메르크 비어 디히 리베. 아, 리베는 알겠네요. 그 이힐리베 디히 할 때 그 네, 리베입니다. 러브죠. 예. 예. 그걸 이제 너무 힘들다고 해서 영어 스트레인지 러브로 바꿨다고 합니다. 아. 예. 미국 영화협회에서 정한 100년간의 100대 영화. 이건 최고 영화를 뽑는 네. 거죠. 지난 100년간 만들어진 100대 영화 중에 26위에 랭크돼 있고. 오. 100년간 100대 우수 코믹 영화, 웃긴 영화 중에 3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야, 대단한 영화네요. 엄청 웃깁니다. 예. 예. 엄청난 대사들이 많이 나오고 굉장히 그 비꼼과 조롱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역사나 시사 또는 냉전 시대의 미소 간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청자가 보게 되면 아주 배꼽을 잡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저런 거죠. 미국 그 영화 속에서 네. 미 공군 기지에 거대한 이제 간판 같은데 이제 모토가 써 있습니다. 네, 예. 그 내용이 Peace is our profession. 평화가 우리의 직업이다. 에이? 군인들이.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것은 실제로 미군 전략 공군 사령부의 표어랍니다. 와. 전쟁을 하는 전문가들이 Peace is our profession. 야, 음지예술이라고 양지를 지향한다, 뭐 이런 것, 네. 이런 것도 아니고. 세상에. 그리고 진짜 이건 유명한 대사인데 이거 영화 보시면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미국 예. 대통령이 예. 이제 상황실이죠. 워룸. 그러니까 전략 뭐 통제실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거대한 모니터 있고 막 그런데. 예. 거기 다들 뭐 장관들 뭐 군인들 다 모여 있는데 예. 거기서 미국 그 군 사령관하고 러시아 대사하고 싸움이 나요. 막 이렇게 막 밀치고 막 의자에 자빠지고 막 예, 그러는데 예, 예. 그 두 사람이 그러고 티격태격을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신사 여러분, 여기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여긴 워룸이에요. 그 미국식 유머네요, 정말. 완전히 그냥 그 블랙 유머죠. 예,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싸움을 지휘하는 곳에서 여기서 싸우면 이 안에 싸우면 안 된다고. 예, 이 세상에. 뭐 이런 식이 전체가 다 이런 식입니다, 영화가. 예. 예. 영화 역사 속에서 분명히 손에 꼽힐 만한 정치 풍자 영화고, 네. 동시에 전쟁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인가, 얼마나 미친 짓인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결과는 영화입니다. 비참합니다만 그 자체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예, 정말 웃죠. 예. 여기에 그 주역으로 등장하는 비행기가 B-52였고, 그 B-52를 타고 있는 승무원들 5명의 연기도 아주 리얼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전해지는 얘기는 그 B-52 내부, 예. 그 실내 구조가 이 영화를 만들 때까지도 미군의 극비 사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잡지 같은 거에 그 매거진에 이제 사양으로 사진이 2장인가 찍혔대요, 내부가. 예. 그 사진 2장을 보고 이 영화 제작팀이 만들었는데 나중에 공군 관계자가 와서 보고 이거 데이터 분명 어디서 받은 거다.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 2장 갖고서는 이러저렇게 전개를 했는데 계속 맞춰가지고 추정해서 만들었는데 너무 똑같다는 얘기군요. 예. 근데 애석하게도 이게 공군의 협조를 전혀 못 받았기 때문에 영화 시나리오 보면 공군이 전혀 협조 줄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B-52가 날아다니는 장면 하나도 못 찍었어요. 그래서 다른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영화를 찍고 그 B-52 정지되어 있는 모델 사진을 찍어서 짜붙이기. 그렇군요. 그게 가장 그 영화 중에서 가장 촌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을 주는 영화라고 한다면 어차피 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 영화 중에 그 B-52 승무원 중에 쫄병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바로 그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다스베이더 목소리 역할을 했던 제임스 얼 존스, 그 중후한 흑인 배우 있죠. 네. 그분이 아주 젊은 얼굴로 나옵니다. 뭐 붉은 10월 같은 영화에서는 막 해군 제독으로 그리어 제독으로 나오고 막 그러는 사람인데. 근데 제임스 얼 존스 그분은 그 아주 젊은 시절에도 목소리가 그렇게 중후하더라고요. 문준환 씨도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가 이렇게 낮았어요. 보다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이 저기에 나왔지 막 그러면서. 자, 이 영화는 그 아주 대성공을 거뒀는데 뭘로 성공을 거둔 거냐? 결국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진짜 진지하게 미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미친 사람들인지를 사람들에게 정말 우습게 보여주는데 성공한 영화입니다. 진짜 미쳤구나 저 사람들. 미친 짓을 했구나 우리가. 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을 모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하려면 막 나쁘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끼리 절대 서로 모욕하지 않습니다. 아, 조롱을 하진 않다는 얘기죠? 굉장히 진지하게 일을 처리하는데 상황이 웃겨지는 거예요, 갈수록. 해결이 안 되고 점점 악화되는 거죠. 그렇군요.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인데. 예. 누가 봐도 그들은 미친 사람으로 보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평소에 우리가 흔히 부르는 국가의 지도자, 위대한 정치가, 용감한 군 사령관들,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즉, 애국자들인 거예요, 다. 예.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우습습니다. 영화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예. 예. 사실은 그 사람들 진짜 미친 사람들에 불과해요. 네. 이제 이번 시간에 제가 아까 그 상호 확증 파괴, 네. 그 폰 노이만이 만들어낸 게임 이론에 기반해서 만들어낸 그 상호 확증 파괴, 매드라는 개념을 열심히 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다음 시간부터는 이 영화가 이 매드라는 개념을 얼마나 통렬하게 비웃고 있는지, 그 매드라는 게 실제로 얼마나 미친 짓인지, 네. 이거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하는가, 그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영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네. 아무리 64년작이라고 해도 못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좀 약간 죄송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일러 없이 영화를 즐기실 분들은 네. 가급적 이번 주 안에 일주일 이내로 네. 먼저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소소님께서 네. 올려주신 화면 보니까 피터 셀레스의 모습도 보이고요. 예. 저게 예. 그 영화 오프닝 장면이거든요. 네. 그 스트레인지 러브 하면서 오와 하와 네, 이렇게 쭉 나오고 네, 그 B-52가 공중구비를 받는 장면인데 네, 네. 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 장면에서 굉장히 로맨틱한 음악이 흐르면서 네. 공중구비 장면을 한참 보여줍니다. 오. 근데 저게 묘하게 성적이에요. 느낌이. 그렇군요. 그 공중구비라는 것 자체가 약간 성적인 뉘앙스가 있죠. 꼭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진이 바로 그 맨드레이크 대령이네요. 네. 그 피터 셀러스가 연기한 맨드레이크 대령.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나투데이 마치고요.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에 대한 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어제 슬픈 소식 들었습니다. 예. 락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분이었고요. 전유예술가로도 유명했었던 분입니다. 폴 맥카트니 그리고 존 레논의 부인 예, 오노 요코 여사 이 두 사람으로부터 동시에 그런 애도의 성명서가 나왔을 만큼 중요한 인물이기도 했죠. 뭐 왜 바다 건너 그런 사람을 이렇게 기리느냐? 여기서도 기릴 사람 많다라고 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음악인이기 때문에 그를 기리면서 그가 남긴 명곡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칩니다. 바로 데이빗 보이의 히어로즈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